근데 사실 장사라는 것은 종합예술이거든요. 종합예술 차원에서 정말 신경 쓸 게 많고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 성패를 가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어봤고 다 알고 뻔하다는 이야기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다, 뭐 내가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도 한번 좀 진지하게 얘도 이런 소리를 하네 라면 뭔가 좀 내가 이 부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것에 너무 쉽게 관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된다고 메뉴는 절대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완전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백종원 대표나 요식업계 고수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메뉴를 늘리면 절대 안 됩니다. 바둑에서는 신의 한 수라는 용어와 악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신의 한 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타를 날리는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죠. 악수는 절대 도전은 안 되는 수. 내가 이 수를 두면 패색이 짙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를 악수라고 말을 하는데, 메뉴를 늘리는 거는 신의 한 수일까요? 악수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 신의 한 수가 될 수 없습니다. 메뉴를 늘리려면 차라리 업종을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왜 사람들은 전문점을 좋아할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식점처럼 다양한 메뉴가 있으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셉으로 성공한 케이스니까요. 뭐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좀 다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풀어갈 때 기존에 있던 생각, 고착화된 생각을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좀 다른 상황의 예시를 끌어오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게 좋거든요. 병원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플 때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 종합병원 응급실을 처음에 찾아가더라도 위가 아프다. 그럼 내과를 가야겠죠.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정형외과를 가야겠죠. 뭐 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 그러면 신경외과를 가야 하고요. 다 뭡니까, 여러분? 전문 의를 찾아가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그 치료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재활을 한다든지 병을 이렇게 낫게끔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음식점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식도 하나의 뭐 카테고리처럼 분류될 수 있지만 한식 중에서도 갈비찜 전문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잡채가 정말 맛있어서 뭐 한식집인데도 잡채가 정말 맛있어서 혹은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는 매장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매장은 내가 뭐 국밥을 팔고 있지만 국밥 전문점이지만 어쩌면 어떻게 보면 겉절이 전문점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칼국수 전문점을 하시던 사장님인데 겉절이 장인으로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칼국수 맛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에 승부수를 띄웠냐면 겉절이에 승부수를 띄운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밥집을 뭐 사고를 몇 시간 우렸습니다. 저희는 뭐 잡뼈를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합니다. 이러면서 엄청 어필을 해요. 정말 좋은 어필이고 마케팅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밥을 뭐 여러분들 말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뭐 떠서 이렇게 국물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김치가 맛있으면 그 집은 대박집, 성공하는 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뭐 진한 국물? 그건 당연한 디폴트 값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 집의 특색, 컨셉.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집은 뭐 설렁탕 집이라든지 뭐 국밥집이라든지 전문점인데 그런 음식을 파는 전문점인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렇게 전문점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전문성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신뢰를 보낸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뭐 유명 음식점들을 다 보면은 어떤 한 특색이 있는 전문성을 띈 음식점들이 성행을 하고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백종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뭐 홍콩 반점도 중화요리 전문점이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새마을식당은 김치찌개 전문점이고, 예, 한신포차는 어,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저녁에 술 장사를 하는 컨셉의 전문점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음식을 백종원조차도 어떤 음식을 팔 때 그 다양성에 치우치지 않고 임팩트 있게 집중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골목 식당 이런 데 영상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은 하는 메시지의 임팩트가 똑같아요. 예. 어떤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물론 그 집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보통 거의 다 성공했던 뭐 돈가스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금 제주도에 뭐 하는 업체 있잖아요. 예, 뭐 연가츠인가? 예, 그거 하시는 분들 전문점이죠. 예, 그리고 또 포방터 시장에 그 닭볶음탕인가? 뭐 이거 하시는 분들도 닭볶음탕 하나의 메뉴로 전문점이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띄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다 메뉴를 더 늘리겠다고? 뭐,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우리에게는 김밥 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김밥 천국에도 김밥 천국은 김밥 전문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매출이 가장 높은 것도 김밥과 라면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좀 해볼게요. 인간은 심리적으로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때 매우 혼란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선택을 못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감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혹은 남들의 이 조언에 따라서 너무 쉽게 메뉴를 추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고깃집에 고기가 맛있으면 되지. 여름이라고 콩국수 뭐 이렇게 써붙였다고 얼마나 팔릴까요? 그게 재료비 빼고 또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는 인풋, 뭐 노동력,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똔똔이가 될 수도 있어요. 똔똔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로섬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 더 팔겠다고 내가 마진이 뭐 얼만큼 더 남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콩국수라는 그 메뉴를 늘리는 거 말고 내 고기의 질이 내 고기의 퀄리티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져서 한 번 올 손님이 두 번 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그 메뉴를 늘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그 유튜브를 보다가 뭐 고기랑 김치만 판매하는 집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컨셉 굉장히 잘 잡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김치에 사활을 걸었고요. 고기 맛에 사활을 걸었어요. 물론 쌈장하고 뭐 찍어 먹을 기본적인 뭐 상추와 뭐 고추 같은 것들은 나와 있지만 그냥 밑반찬이 없어요. 그런 거 만들기 전에 본연의 내 메뉴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 집 장사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예. 우리 밑반찬 잘 안 먹어요. 예, 심심해서 그냥 조금 더 덜어 먹지. 그러니까 구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근데 점점 어, 단순화, 전문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뉴를 뭐 늘리지 마시고요. 늘릴 생각을 하신다면 컨셉이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컨셉을 바꾸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물론 제가 세 번째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결국 설득입니다. 이 매장에 이 음식을 시켜 먹는 손님을 설득시키는 게 관건이에요. 고깃집에 점심 장사가 안 된다고 돈가스를 판다고 잘 팔리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뭐 감자탕 집에 뭐 돈가스 파는 집도 있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컨셉이에요, 여러분. 설득의 한 요소라는 거죠. 정말 올바른 요소, 올바른 예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부모님은, 어른들은 감자탕을 먹고 싶은데, 감자탕에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매운 거 잘 못 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만의 메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감자탕 소짜 하나에 돈가스 하나 시키면, 이 아이도 6,000원, 뭐 7,000원 그렇게 받을걸요? 그쵸? 이 아이도, 제 몫을 하면서 돈을 지불하잖아요. 사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감자탕 집에 또 모두 만들어 놔요. 예. 이바돈 감자탕인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브랜드는 절대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놀이방 이런 것들도 해놓잖아요. 다 그런 컨셉과 요소들, 전문성을 갖기 위한 요소들 중에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감자탕 집에서 떡볶이를 팔진 않잖아요. 누군가가 또 감자탕 집에 또 콜라보해서 떡볶이도 팝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에 올려주시면은 참 난감할 것 같긴 한데, 예.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컨셉이긴 하겠죠.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곡해하지 마시고요. 전문성을 띄어야 된다, 메뉴에는. 그게 키포인트. 절대 메뉴를 늘리지 마셔라. 예,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것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음식을 팔 때, 뭐 1인분에 이거 팔면 얼마 남는다. 뭐 이거를 팔았을 때 우리한테 순수익으로 얼마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한 반박이 올 거라는 것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뭐 공감은 해요. 하지만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마진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계산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화장품이나 우리가 옷 같은 것들은 마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OEM 공장에서 공장도 가격 얼마, 그리고 내가 마케팅 비용 얼마 해서 내 순수익 얼마 이렇게 해서 이 계산이 너무 쉬워요. 근데 음식 장사는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뭐 고정비랑 변동비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럼 재료비는 고정비인가요? 변동비인가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매번 들어가니까 고정비인가요? 아니면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파 한 단에 어제 1,000원에 사왔던 게 오늘은 900원이어가지고 변동이 생겼으니까 변동비인가요? 원자재 가격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서 음식 장사의 마진이 몇백만 원 혹은 매출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천만 원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차이는 날 수 있어요. 매출에 따라 다르다고 분명히 전제를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매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변동성이 있나요? 변동을 부릴 수가 없죠. 한 번 온 손님이 두 번 오고 두 번 온 손님이 세 번 오고 입소문이 나서 오고 또 오고 계속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료비가 너무 극심하게 오르면 물론 심사숙고해서 메뉴 가격을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추천해 드리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가격 오르는 거에 대해서 참 반대가 있어요. 보통 정한 가격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하지만 심사숙고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타당성 검토가 된다면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만약 이익이, 여러분들의 이익이 메뉴 한 그릇을 팔아서 100원이라도 남는다면, 네, 열심히 퍼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이 마이크로 계산으로 딱딱 이익이 얼마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음식하면 인심이라는 입고루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심리적 요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인심을 얻어서 그 손님이 한 번 올 거 10번 오게 만드셔야 성공합니다. 아주 강력히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원 남으면 10명, 아니 100명, 아니 1000명에게 팔면 됩니다. 물론 100원은 안 남겠죠. 100원 남겠습니까? 1000원도 남고 2000원도 남겠죠.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1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더 많은 손님, 한 번 오신 손님이 2번 오고 3번 오고 계속 오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힘주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여러분의 매장은 잘 되고, 매장이 잘 되면 여러분 당연히 돈을 벌겠죠. 네.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게는 대박 가게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말은 쉽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말은 쉬워요.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요식업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막 이제 계산적으로 이익적으로 계산하게 되지. 네. 아, 몸은 이렇게 힘든데 남는 거는 뭐 없는 것 같고, 경기 탓하고, 국가 탓하고, 나라 탓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불경기에도요, 잘 되는 가게는 잘 돼요. 왜 그럴 것 같으신가요? 네. 인심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아니,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가봤더니 별 특별한 게 없어요. 예. 평범한데 장사는 잘 되고, 왜 잘 되지?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임팩트가 없는데 왜 잘 되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 가게가 바로 퍼주는 가게입니다. 예. 넉넉한 인심과 푸짐함은 기본이고, 뭐 그것도 아니라면 김치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밑반찬이 특출나게 맛있거나 인색하지 않습니다. 예. 손님이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심지어는 메밀국수집에 국수 사리를요, 손님이 원하는 데까지 리필을 해주는 데도 있어요. 저도 메밀국수집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저희 매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전략, 진짜 정말 꿀팁 같은 전략인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쉬우니까 자기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쉬울 것 같지. 왜냐면 그냥 뭐 많이 주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나? 근데 장사가 안 될 때는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님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먹다 남길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먹다 남긴 분들이 맛있어서 남겼는지 맛없어서 남겼는지 또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야 되고요. 근데 내가 정말 내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맛있는데 사람들이 남겨, 그럼 내가 많이 줘서 남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을 줄인다? 뭐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 진짜 저도 많이 들었던 건데, 그러면 손님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 그런 전략은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반박을 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왜 안 되냐면요. 바빠 죽겠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더 달라고 얘기하고 뭐 더 달라는 주문 받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예.
이거는 진짜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제 얘기를 무조건 공감하시고요. 100% 공감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이 정도면 배부른데 거기에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 푸짐합니다. 푸짐하고 넉넉해 보여요. 아니, 다른 예시보다 여러분들이 짬뽕집을 갔어요. 근데 짬뽕집에 오징어랑 해산물이 막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어요. 느낌이 딱 어떠세요? 그걸 딱 처음 봤을 때. 와, 대박이네. 하고 핸드폰 꺼내죠. 예, 그거예요. 어떤 갈비탕집 갔는데, 갈비탕집이 아니라 해장국집이었나? 예, 갔는데 숙주나물을 그냥 탑처럼 쌓아줘요. 예, 사진 찍는 거예요. 친구한테 보내주고 SNS에 올리고. 입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푸짐함은 그런 거예요. 예. 퍼주라는 말씀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료비 아낀다고 여러분 절대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한 명에게 다 주시고 그 한 명이 여러분의 매장을 2번, 3번, 4번 찾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 2번째 요약해 볼게요. 재료비를 너무 마이크로 단위로 디테일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음식 장사꾼의 기본은 넉넉함입니다. 인심은 음식 장사의 기본 중의 기본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퍼줘라. 그냥 먹고 배 터져 죽을 때까지 퍼줘라. 아셨죠, 여러분? 네. 3번째, 마지막 조언은 이겁니다. 정성이 들어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단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성이라는 게 이게 정량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량적인 판단은 수치화가 딱 나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만 결과가 달라지게 만드는 걸 말하는데 음식 장사에서는 정성은 이 정량적, 즉 수치화를 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걸 굳이 정량화 한다면 저는 고생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보고 싶어요. 음식 맛은 레시피가 가져다 준다,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는 레시피는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온다는 말이 뭐냐면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시피를 돈 주고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매장을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매장이 한 70년 됐는데, 메인 셰프를 하던 분이 제가 알기로도 한 5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나가면 하나같이 다 창업을 해요. 70년 된 그 내공에 대한 그 레시피를 누구보다 잘 알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성공하신 분들을 못 봤어요. 물론 그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자신만의 색깔을 넣고 장사의 그 노하우와 습성을 깨달아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레시피만 가지고 장사에 뛰어들면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매장의 정체성은 레시피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레시피는 그냥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레시피 위에 지성을 쌓아야죠. 지성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정성 아닙니까? 네. 앞서 정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성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척도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생입니다. 육수를 사와서 만약에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직접 끓여서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사와서 팔았을 때 내가 그 육수의 그 맛, 그리고 비율, 배합비, 그리고 후첨을 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에 대한 그 전문성, 이 전문성이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음식은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뭐가 들어갑니까?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고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직접 했냐, 뭐 아니면 이거 스킵했냐, 물론 이 차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와요. 육수를 받아 쓰는 것보다 직접 끓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낫겠지만, 만약에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그 육수가 가진 기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무인샵이 망하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맛은요, 여러분,
라면 스프가 제일 맛있죠. 예. 그래서 우리 자주 사 먹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라면 스프 맛이 나면 여러분 전문점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집에서 차라리 그냥 밀키트 뜯어서 먹지. 예. 누가 차려준다고? 그 인건비로? 예. 더 인건비랑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물론 밀키트 사업이나 집안에서 이렇게 먹는 그런 문화가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매장을 그분들이 손님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요소가 정성적인 부분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예.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깨닫게 되겠죠. 저는 요식업의 성패가 여기서 온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의 주된 상품이 무엇인가요? 네,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음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제가 뭐 앞서도 얘기했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식업은 종합예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쵸?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당연히 1등이 바로 여러분들의 상품, 네, 음식입니다. 시간을 분배할 때 이 음식에 대한 부분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음식이 가장 맛있는 그 타이밍을 찾아내서 최상의 상품을 만드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손님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른 매장에서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분명히 느끼시잖아요. 그 매장의 음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 손님들은 그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해요. 일단 초보 장사꾼이라면 이 음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집중도 그런 집중이 아니라 초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가령 메밀국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면을 직접 반죽해서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뭐 OEM이든 어디서 오는 면을 받아서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문성, 정성을 어디서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면의 식감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몇 도에 며칠에 익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해야죠. 고깃집 사장님이라면 고기 부위에 대한 굽기와 온도, 두께 등등 가장 맛있는 상태를 파악해 놓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정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정성은 내가 시간을 들여 얼마나 나의 상품에 진정성 있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음식을 내놓느냐라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개그맨 고명환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 장사의 성패는 자신이 얼마나 몸이 고단한지에 달려 있다라고요. 여러분 장사가 안 된다고 낙담하고 계신다면 지금 자신을 제일 먼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에게 문제가 없다면 문제는 시간입니다. 버티고 버티다 보면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반드시 인정해 줄 때가 옵니다. 단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하는 오류는 그 가치가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다 맛없다고 말하고 별로라고 말하는데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맛없는 음식이 짠 하고 맛있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모든 게 완성이 되고 나서 장사를 하신다면 실패할 수가 없죠. 예. 분명 성공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이든 뭐 신메뉴 개발이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너무 영상이 길었죠. 예, 오늘 3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멘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장사가 안 될 때 메뉴는 절대 늘리지 말아라. 예,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남는 거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아끼지 말고 무조건 퍼줘라. 두 번째로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주는 게 남는 거라는 점도 이야기 드렸고요. 마지막 몸이 고생해야 성공한다. 스스로의 정성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까지 이 3가지를 실천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무료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무료로 막 말씀드리면 진정성이 없는지 이게 간절함이 없는지 말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분에 못 이겨서 때려치고 그냥 지금은 돈 받고 합니다. 예.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뭐 뻔한 얘기를 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성공을 한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누구한테 돈 받고 모르면 배워야 돼서 컨설팅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역시도 물론 받습니다. 예. 일정의 돈을 지불하고 배움에 있어서는 뭐 컨설팅도 받고 트레이닝도 받고 하는데 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안 풀리거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실 때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 영상을 한 번 더 정주행으로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답은 정말 뻔한 곳에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부 잘하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필수적이잖아요. 운동을 잘하려면요, 얼마나 많이 혹은 남들보다 한 번 더 운동화를 신었느냐에 그 성패가 갈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뻔하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잘 일이 안 풀릴 때는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6억 원이라는 빚을 지고 보니까 뭔가 엄청난 걸 놓친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기본적인 부분을 간과했더라고요. 그걸 개선하니까 삶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제가 망했을 때 어떻게 교훈을 얻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또 책도 집필했어요. 이 우아한 실패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네이버나 S24에 우아한 실패자를 검색해 보시거나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 방법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장사천재의 습관 구재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